백가연 씨 보호자 맞으시죠? 반려견에 물리셨다는데요. 이 한 통의 전화가 한 아버지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전북 정읍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이른 새벽 5시가 되면 백종수는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올해로 68, 35년간 수의사로 살아온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무릎 관절은 아침마다 뻣뻣함을 호소했습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시작되는 하루. 종수는 작은 마당으로 나가 직접 가꾼 텃밭을 살폈습니다. 상추, 깨십, 방울토마토, 모든 것이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2년, 그는 이제 사람이 아닌 식물을 돌보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딸 가연이 서울로 시집간 지 벌써 4년. 처음 몇 달은 매주 전화를 주고받았지만 이젠 명절 때 잠시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가 된 딸의 목소리엔 예전의 밝음이 사라져 있었고 대신 어색한 예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종수는 물조리개를 들고 토마토 모종에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가연이 어릴 때는 아버지 병원에 와서 강아지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동물을 무서워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엔 아예 반려동물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종수는 평소처럼 동네 경로당에 나가 바둑을 두었습니다. 상대는 같은 나이의 김 할아버지. 서로 실력이 비슷해 승부가 팽팽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바둑알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또 손자 사진 보내왔어. 벌써 돌 지났는데 말이야. 종수는 묵묵히 바둑판을 바라봤습니다. 손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시렸습니다. 가연에게 아이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오후 시간은 독서로 보냈습니다. 최근 읽고 있던 책은 동물 행동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은퇴했어도 여전히 동물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밥상은 늘 그렇듯 소박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점, 계란 하나.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종수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밤 9시가 되자 종수는 평소처럼 침실로 향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그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밤 11시 30분, 집안에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종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혹시 응급 환자가 있나 싶어 서둘러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은퇴한 몸.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걸 이유가 있을까 의아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자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 한강병원 응급실 간호사 이정민입니다. 백가연 씨 아버지 되시죠? 종수의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연이? 응급실? 네, 맞습니다. 우리 딸이 어떻게 됐나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시는데요. 반려견에게 물리셨다고 하시는데 상처가 좀 깊어서 봉합수술을 받으셨어요. 지금은 안정적이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반려견이라고? 종수는 당황했습니다. 가연이 동물을 무서워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개를 키웠을까요?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바로 올라가야 할까요? 보호자분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자분이 많이 놀라신 것 같거든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종수는 재빨리 메모지에 병원 주소를 적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차로 6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종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연이 개에게 물렸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던 아이가 결혼 후엔 개를 무서워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반려견을 키우게 됐을까요?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건 간호사의 말투였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조심스러운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개에게 물린 상처라면 그렇게 심각할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종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차 키를 집어 들었습니다. 가연이 어릴 때부터 아프면 밤낮 없이 달려갔던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만 이번엔 뭔가 다른 불안감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서울로 향하는 길. 종수의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연의 최근 전화 목소리, 어색한 웃음, 그리고 명절 때 보았던 그 어딘가 위축된 모습들. 고속도로 위의 어둠을 뚫고 달리면서 종수는 예감했습니다. 이 전화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35년간 수의사로 살면서 학대받은 동물들을 수없이 보았던 그의 직감이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종수의 차는 계속해서 서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딸을 향한 아버지의 걱정을 싣고서 새벽 2시 한강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 종수의 낡은 소나타가 멈춰 섰습니다. 이틀 전 세차를 했지만 고속도로를 달려오며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종수는 급하게 차에서 내려 병원 입구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접수대의 간호사가 종수를 알아봤습니다. 백가연 씨 아버지시죠? 이정민 간호사입니다. 전화로 말씀드렸던, 네, 우리 딸은 어디에 있나요? 사무 병실에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걸으며 간호사 이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환자분이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처음엔 혼자 오셨는데 남편분도 나중에 오셨어요. 남편도 왔다고요? 네. 지금 병실에 함께 계세요. 종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위 윤성현을 만난 것은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때도 몇 마디 인사만 나눴을 뿐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 병실 문을 열자 희미한 조명 아래 가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의자에는 윤성현이 스마트폰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가연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종수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왼쪽 팔뚝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오른쪽 손등에도 작은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연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진한 파운데이션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병원에 실려온 환자가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더구나 새벽 시간에 말입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윤성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는 예전과 다름없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종수는 뭔가 차가운 것을 느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연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윤성현이 대답하기 전에 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걔가 놀라서 그랬어요. 제가 갑자기 만져서. 가연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종수는 딸의 얼굴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파운데이션 아래로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개가 이렇게 물었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윤성현이 답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애견 호텔에 맡겨진 개예요. 골든 리트리버인데 평소엔 순했거든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는 성격이 온순한 견종입니다. 갑자기 사람을 물 정도로 공격적이 되려면 상당한 스트레스나 위협을 느꼈을 때입니다. 상처는 어느 정도예요? 의사 선생님이 15반을 꿰매셨어요. 다행히 힘줄은 다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연이 팔을 들어 보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종수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가연의 왼쪽 어깨 부근, 병원복 사이로 보이는 피부에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개에게 물린 상처와는 전혀 다른 위치의 말입니다. 그 멍은 어디서 생긴 거니? 종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가연의 얼굴이 순간 경직됐습니다. 윤성현도 시선을 날카롭게 돌렸습니다. 아, 그거요? 며칠 전에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가연의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습니다. 종수는 35년간 수의사로 일하면서 학대받은 동물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들의 상처 패턴, 행동, 그리고 보호자들의 거짓말까지. 지금 가연의 모습에서 그때와 똑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너무 늦었으니까 호텔에서 주무시죠. 내일 오전에 퇴원 수속 밟을 예정이에요. 윤성현이 제안했지만 종수는 거절했습니다. 괜찮네. 그냥 여기서 있어도 괜찮네. 가연아, 다른 곳은 괜찮니? 괜찮아요, 아빠. 정말 괜찮아요. 가연이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그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윤성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가 볼게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그는 가연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연이 미세하게 움츠러드는 것을 종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윤성현이 나간 후 병실에는 아버지와 딸만 남았습니다. 종수는 의자를 가연의 침대 가까이 가져다 놓고 앉았습니다. 가연아,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걔가 물어서 생긴 상처야? 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 괜찮아요. 정말 괜찮다고요. 그 말과 함께 가연이 소매를 내렸는데 그 순간 종수는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목 부근에 손가락 자국 같은 멍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세게 잡은 흔적이었습니다. 종수는 오랫동안 동물을 치료해온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폭력의 흔적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말입니다. 가연아, 아빠, 제발요. 묻지 마세요. 가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 시절 혼날 일을 저지르고 숨는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종수는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봤습니다. 가연이 깜짝 놀라며 손을 빼려고 했지만 종수는 놓지 않았습니다. 손목의 멍 자국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누군가 화가 난 상태에서 세게 붙잡은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걔가 문 게 아니야. 누가 널 붙잡은 거지? 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아빠가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병실 문 쪽을 확인하는 모습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종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진 손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려는 듯이. 밤은 깊어갔지만 종수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가연이 잠든 사이에도 계속 딸의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잠들어서도 편안해 보이지 않는 표정. 가끔씩 뒤척이며 작은 신음을 내는 모습. 새벽 5시쯤 간호사 이정민이 순회를 왔습니다. 종수는 조용히 복도로 나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간호사님, 우리 딸이 처음 왔을 때 어떤 상태였나요? 이정민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굉장히 놀라셨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치료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치료비 걱정을요? 네, 보험 적용이 안 될까봐 걱정하시고, 그리고 남편분한테 연락하는 것도 많이 망설이시더라고요. 종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간호사님이 보시기에 정말 걔에게 물린 상처 같았나요? 간호사는 더욱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저희는 환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뭐요? 상처 패턴이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걔가 물었다면 더 불규칙적일 텐데 너무 일정한 간격이었거든요. 종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추측이 맞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서도 종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연의 변한 모습, 윤성현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딸의 몸에 남겨진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 해가 뜰 무렵 가연이 잠에서 깼습니다. 아빠, 밤새 못 주무셨어요? 괜찮아. 너는 좀 어때? 아픈 데 없어? 많이 나아졌어요. 오늘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연이 일어나려고 하자 종수가 부축했습니다. 그때 가연의 병원복이 흘러내리면서 등 부분이 살짝 보였습니다. 거기에도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가연아, 이거는. 가연이 급하게 옷을 끌어올렸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종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수의사로 살면서 터득한 직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연아, 아빠는 동물 학대 사례를 수없이 봐왔어. 그들이 어떤 상처를 입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고 있단다. 아빠, 그만해요. 너도 그 동물들과 똑같은 눈을 하고 있어. 무서워하면서도 숨기려고 하는 그런 눈 말이야. 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오해하고 계세요. 청연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제가 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윤성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죽과 과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가져왔어요. 아버님도 드세요. 윤성현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종수는 그의 눈이 가연을 향할 때의 차가운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가연은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후 재진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종수는 딸과 함께 집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윤성현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멀리까지 오셨는데 빨리 들어가세요. 가연도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아요. 집에서 쉬면 금방 나을 거예요. 종수는 마지못해 그들과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읍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쉬면서 종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딸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봐야 한다고. 수의사로서의 직감이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연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집에 도착한 종수는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위 윤성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부터 시작해서 온갖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윤성현은 성공한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애견 관련 콘텐츠로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였고 애견 호텔 사업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뭔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면적인 성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종수는 오랜 친구인 장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이 수의대를 졸업하고 현재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그였습니다. 장 교수야, 나야. 좀 부탁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 종수야? 무슨 일이야? 우리 가연이 얘기 기억해? 내가 학부 때 가르쳤잖아. 물론 기억하지. 성실하고 똑똑한 학생이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나? 그게 좀 복잡한 일이 생겼어. 혹시 가연이 결혼한 남자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 장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가연이가 결혼 준비할 때 좀 걱정했던 기억이 있어. 뭘 걱정했다고?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한 것 같다고. 그리고 그 남자가 좀 독단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어. 종수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 들을 수 있을까? 내일 서울로 올라갈 테니까 만날 수 있어? 그래. 오랜만에 만나자. 가연이 일로 걱정이 많은 것 같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종수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수의사로서 동물들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는 아버지로서 딸을 지켜야 한다고. 밤이 깊었지만 종수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긴 싸움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종수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수의과대학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는 모교였지만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종수야, 오랜만이다. 장명우 교수는 종수보다 2살 위였지만 여전히 정정해 보였습니다. 회색 머리가 섞였지만 눈빛은 예전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고마워, 명우야.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뭘 그래. 가연이 일이라니까 당연히 도와야지. 그런데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종수는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티가 났습니다. 장 교수가 차를 따라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연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종수는 어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연의 상처, 이상한 멍 자국들, 그리고 윤성현의 태도까지. 장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연이 결혼할 때 걱정했다고 했잖아. 구체적으로 어떤 걱정이었어? 장 교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연이가 4학년 때였어. 갑자기 성격이 많이 변했더라고. 원래 활발하고 적극적인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지고 위축돼 보였어. 언제부터?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윤성현이라는 남자를 만나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 처음엔 연애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변했는데? 수업 시간에 발표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더라고. 그리고 자꾸 전화를 확인하면서 불안해했어. 누군가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 종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했던 게 가연이가 원래 동물을 정말 좋아했잖아. 너 병원에 놀러 올 때도 개들이랑 잘 놀았고. 근데 갑자기 동물 관련 수업을 기피하기 시작했어. 정말? 응. 실습 시간에도 소극적이 되고. 한 번은 개가 짖기만 해도 깜짝 놀라더라고. 뭔가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았어.
종수는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연이 동물을 무서워하게 된 이유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윤성현이라는 남자에 대해서 더 아는 거 있어? 장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당시 가연이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 윤성현이 동물 관련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좀 과격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 과격하다는 게? 동물을 다룰 때 거칠다고. 그리고 가연이한테도 좀 독단적이라고 했어. 가연이가 뭘 하려고 하면 항상 반대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라고 강요한다고. 종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한 가지 더 이상했던 게 가연이가 졸업할 때쯤엔 거의 병원에 취직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 원래 수의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말이야. 왜? 윤성현이 반대했다고 하더라고. 수의사는 힘들고 돈도 많이 못 번다면서 자기 사업을 도우라고 했다고 해. 종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딸의 꿈까지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연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애견 호텔 운영을 돕고 있다고 들었어. 근데 사실상 윤성현이 다 결정하고 가연이는 그냥 일만 하는 것 같더라고. 장 교수와의 대화를 마치고 종수는 바로 가연이 일하는 애견 호텔로 향했습니다. 주소는 미리 인터넷에서 찾아둔 상태였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해피독 애견 호텔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애견 호텔에 도착한 종수는 잠시 차 안에서 건물을 관찰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로 1층은 애견 호텔, 2층은 사무실, 3층은 주거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잠시 후 가연이 1층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팔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고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뒤따라 나온 윤성현이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가연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연아, 아빠, 여기 왜 오셨어요? 가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고 윤성현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딸 보러 왔지. 어제 다친 곳은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아빠, 미리 연락을 하시지. 아버님,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 일정이 있거든요. 윤성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종수는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보면 안 될까? 아빠가 정말 걱정이 돼서 말이야.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그때 애견 호텔에서 한 여직원이 나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실장님, 미팅 준비 다 끝났어요. 그 여직원이 가연을 실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은 종수는 의였습니다. 가연이 단순히 일만 돕는 게 아니라 관리직을 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네, 금방 들어갈게요. 가연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가연아, 몸조리 잘해. 종수가 돌아서려던 순간 윤성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주세요. 저희도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갑작스럽게 오시면 곤란해요. 그 말투에서 종수는 명백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을 방해꾼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네. 종수는 짧게 대답하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떠나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윤성현과 가연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종수는 앞서 본 여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아까 나온 분이 제 딸인데요. 아, 실장님 아버지세요? 안녕하세요. 직원분은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요? 1년 정도 됐어요. 저는 김수정이라고 해요. 우리 딸이 일하는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힘들어하지는 않나요? 김수정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장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근데 가끔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힘들어 보이는데요? 사장님이 좀 까다로우셔서요. 실장님한테 일을 많이 시키시고 실수하면 꽤 심하게 혼내시거든요. 종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실장님이 가끔 멍들고 출근하세요. 뭐라고요?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진하게 바르고 오시는데 그래도 멍이 비쳐 보일 때가 있어요. 물어보면 넘어졌다고 하시는데 김수정이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하기 곤란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사장님이 직원들한테도 그런가요? 아니요. 저희한테는 그냥 까칠한 정도예요. 근데 실장님한테만 좀 다르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게요? 좀 더 통제하려고 하세요. 실장님이 뭘 하려고 하면 허락을 받아야 하고
외출할 때도 어디 가는지 꼭 보고해야 하고 종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 연락처 드릴 테니까 우리 딸한테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좀 주실 수 있나요? 김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근데 사장님이 알면 안 되겠죠? 당연히 비밀로 해주세요.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종수는 근처 카페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종합해보니 그림이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윤성현은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현을 통제하고 학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결혼 전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종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윤성현의 유튜브 채널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성현이와 함께하는 펠라이프라는 채널명으로 구독자 수가 15만 명이었습니다. 영상들을 하나씩 보면서 종수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윤성현이 동물들을 다루는 방식이 너무 거칠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웃으면서 다정하게 하는 척했지만 동물들의 반응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영상에서는 가현도 가끔 등장했는데 그녀의 표정이 매우 경직되어 보였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눈에서는 생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시청자들 중에서도 이상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영상 보면 개들이 많이 예민해 보여요. 사모님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신가요? 성현님 목소리 톤이 너무 높아서 동물들이 놀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댓글들은 금방 삭제되고 있었습니다. 비판적인 의견은 용납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종수는 가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현아, 나야. 저녁 먹었어? 네, 아빠. 먹었어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는구나. 괜찮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종수는 딸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소리에 활력이 없었고 대화를 빨리 끝내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정읍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서 하룻밤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모텔에 방을 잡고 윤성현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낸 정보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윤성현, 32세,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여러 사업을 시도했으나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애견 관련 사업을 시작한 것은 3년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했다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 애견 호텔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때쯤 가현과 결혼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윤성현의 과거 사업 실패 기록들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카페, 펜션 사업 등을 시도했지만 모두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애견 호텔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종수는 이 부분이 의문스러웠습니다. 더 파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가현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 자금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가현이 수의과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동물 관련 사업에 대한 신용도가 높았던 것입니다. 종수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윤성현이 가현을 이용해서 돈을 빌렸을 뿐만 아니라 자질구레한 모든 자빌도 가현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다시 애견 호텔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가현의 출근 시간에 맞춰서 나타났습니다. 가현아, 아빠, 또 왜 오셨어요? 가현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하고 얘기 좀 하면 안 되나? 커피 한 잔 마시자. 아빠, 저 일해야 해요. 성현이 뭐라고 했는데? 그냥 일찍 와서 준비하라고 했어요. 종수는 가현의 표정에서 뭔가 더 깊은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단순히 지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현아, 아빠가 물어보는데 솔직하게 대답해. 성현이가 너한테 손댄 적 있지? 가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랬구나. 아니에요. 아빠가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성현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리고 말을 안 들어서. 가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을 탓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려는 것. 종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이 이렇게 길들여져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현아, 들어봐. 아무리 일을 잘못해도,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맞을 이유는 없어. 그건 잘못된 거야. 아빠는 몰라요. 요즘 남자들은 다 그래요.
아빠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윤성현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가현과 종수가 대화하는 것을 보고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가연이 일 시간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딸하고 잠깐 얘기하는 것도 안 되는가? 가연이한테는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방해하지 마세요. 윤성현이 가연의 팔을 잡아 끌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가연이 아픔을 참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다친 팔을 3개 잡힌 것입니다. 아야. 종수가 벌떡 일어나 윤성현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다친 팔 함부로 잡지 말게나. 윤성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버님이 너무 간섭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부부 일인데 간섭이 아니라 내 딸을 지키려는 거네. 내 딸이 다쳤는데 아버지가 걱정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 자네는? 가연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성현아, 미안해. 들어가자. 가연이 윤성현의 팔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종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백종수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연의 얼굴에 남아있던 그 두려움의 흔적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수십 년간 동물들의 상처를 봐온 눈으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반려견의 공격이 아니라는 것을요. 새벽 5시 종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연 부부가 운영하는 애견 호텔 해피독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울까지는 차로 3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조금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강서구에 위치한 애견 호텔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3층 건물의 간판도 화려하게 달려 있었죠. 종수는 맞은편 카페에서 창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는 애견 호텔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오전 9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현도 보였어요. 여전히 얼굴에는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지만 걸음걸이가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몸 어딘가가 아픈 것처럼 말이에요. 10시쯤 윤성현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험악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종수는 그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1시간 후 종수는 용기를 내어 애견 호텔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방문객을 가장해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 맡기려고 왔는데요. 접수 직원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떤 견종이신가요? 잠깐만요. 사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가자 종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면에는 CCTV 모니터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 화면들을 보던 종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모니터 중 하나에 어제 저녁 시각이 찍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윤성현이 한 마리의 개를 발로 차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개는 아파하며 울부짖었고 윤성현은 더욱 화를 내며 물병을 던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가연이 남편을 말리려 다가가자 윤성현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가연이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모습까지 화면에 담겨 있었어요. 종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종수가 돌아봤습니다. 가연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가연아, 아버지, 여기 왜 또 오셨어요? 가연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종수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제보다 더 진한 파운데이션, 그리고 목 부분에 살짝 보이는 붉은 자국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아버지, 지금은 종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연의 손을 잡고 한적한 카페로 데려갔어요. 카페에 앉자마자 종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연아, 아빠한테 정직하게 말해줘. 내 남편이 너한테 뭘 하고 있는 거니? 가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아버지가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해? 나는 CCTV에서 다 봤다. 그 사람이 개를 발로 차고 너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것까지. 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냥 화가 나서 그랬을 뿐이에요. 화가 나면 아내를 밀어도 되는 거니? 동물을 때려도 되는 거고?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 때문이었어요. 가연아, 아빠는 평생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왔다. 그래서 안다. 폭력이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도. 가연이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유튜브도 잘 되고 저한테도 잘해주고. 언제부터 달라졌니? 결혼하고 나서요. 아니, 정확히는 임신했다고 말한 후부터요. 종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임신? 너 지금 임신한 거니? 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성현이는 아이를 원하지 않아요. 일을 계속하라고, 아니면 알아서 하라고. 종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화를 내는 거구나. 그뿐만 아니에요. 요즘 사업이 잘 안 되거든요. 투자한 돈도 다 날렸고, 그래서 더 예민해졌어요. 돈 때문에 아내를 때리는 남자가 어디 있니? 가연이 더욱 세게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망가고 싶어도 갈 곳도 없고 집에 와. 아빠 집으로. 안 돼요. 그럼 성현이가 뭘 어쩐다는 거니? 너를 죽이기라도 한다는 거야? 가연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종수에게는 답이었어요. 가연아, 혹시 그 사람이 너를 해치겠다고 협박한 적 있니? 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끔 술 마시고 오면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됐는지. 전 여자친구? 차 사고로 죽었거든요. 근데 성현이가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가연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였거든요. 종수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윤성현이라는 남자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가연아, 아빠가 도와줄게. 하지만 너도 용기를 내야 한다. 이대로 있으면 너도 뱃속의 아이도 위험해. 어떡해요? 일단 집으로 와.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조사해보자. 전 여자친구 사건부터 시작해서. 가연이 두려운 눈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만약 성현이가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라면 그럼 더더욱 빨리 벗어나야지. 그 순간 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성현이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호텔에 없다던데? 가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깐 아버지랑 커피 마시고 있어요. 뭐? 아버지, 또 뭔 소리 하려고 왔어? 윤성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카페 안에서도 들릴 정도였어요. 당장 들어와. 오늘 중요한 촬영 있다고 했잖아.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가연이 전화를 끊자 종수가 말했습니다. 가연아, 더 이상 혼자 견디려 하지 마. 아빠가 있다. 하지만 가연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없다. 너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뱃속 아이 생각해봐. 가연이 배를 감싸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줘.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아빠한테 연락해. 알겠지? 가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연아, 그 사람 전 여자친구 사건. 혹시 더 자세한 얘기 들은 거 없니? 응, 보험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꽤 큰 금액이었다고. 종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얼마나? 2억 정도요. 2억? 그럼 그 사람이. 가연이 아버지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버지, 그만해요. 무서워요. 알겠다. 하지만 아빠는 포기 안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너를 지킬 거야. 가연이 애견 호텔로 돌아간 후 종수는 곧바로 은사인 장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저 백종수입니다. 아, 종수야. 어쩐 일이야? 급한 부탁이 있네. 아는 사람 한 명 좀 조사해 줄 수 있겠나? 사람 조사. 무슨 일인데? 사위가 내 딸을 위협하고 있는 것 같네. 장 교수는 종수의 심각한 목소리를 듣고 바로 이해했습니다. 민간 조사업체 연락처를 줄게. 그리고 종수야, 조심해. 요즘 세상이 무섭다. 전화를 끊은 종수는 서울을 떠나기 전에 한 곳을 더 들렀습니다. 애견 호텔 직원들이 자주 가는 술집이었어요. 거기서 종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됐습니다. 사장님 부인 말씀이세요? 정말 착한 분이에요. 근데 요즘 자주 멍들고 오세요. 멍이요? 네, 팔이나 다리에. 한 번은 얼굴에도 있었어요. 화장으로 가리려고 하시던데,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계단에서 넘어졌다. 문에 부딪혔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사장님이 화내는 소리 자주 들려요. 특히 술 드시고 나면
물건 던지는 소리도 나고 종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됐거든요. 정읍으로 돌아가는 길, 종수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가연을 구해내겠다고. 그리고 윤성현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종수는 장 교수가 알려준 민간 조사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성현이라는 사람을 조사해 주세요. 특히 전 여자친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요. 윤성현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그리고 가연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 말이에요. 민간 조사업체에서 온 전화는 종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의뢰한 지 사흘 만에 결과가 나온 거였어요. 백 선생님, 심각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조사원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종수는 즉시 서울로 향했어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조사원 김대리는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윤성현, 29살.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유튜버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우선 재정 상태부터 보시죠. 현재 대출금이 8천만 원, 신용카드 연체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김 대리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부인 명의로 나간 대출이 5천만 원 더 있어요. 부인은 모르실 겁니다. 뭐라고요? 종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연이 모르는 사이에 그만한 빚을 진 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김 대리가 또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 있었어요. 이분이 윤성현의 전 여자친구 정미연 씨입니다. 작년 3월에 차량 단독 사고로 사망했어요. 종수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26살쯤 되어 보이는 예쁜 여성이었어요.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새벽 2시쯤 한강변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단순 졸음운전으로 처리됐어요. 단순해 보이는데요?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 대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고 하루 전 정미연 씨가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복구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난 메시지를 보고 종수는 소스라쳤습니다. 성현이가 이상해. 자꾸 보험 얘기만 해. 나한테 생명보험 더 들라고 해. 무서워 죽겠어. 진짜로 날 해치려는 것 같아. 마지막 메시지는 사고 당일 오후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성현이랑 드라이브 간다는데 뭔가 이상해. 만약 내게 무슨 일 생기면 성현이 의심해봐. 종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나요? 당시에는 이 메시지들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물에 잠겨서 복구가 안 됐거든요. 최근에 새로운 기술로 겨우 복구한 겁니다. 그럼 윤성현이 정말로 아직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매우 의심스럽죠. 김 대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윤성현은 정미연 씨 사망 후 생명보험금 2억 원을 수령했어요. 장례비와 합쳐서 총 2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고 전에 보험을 늘렸다고 했죠? 네. 사고 한 달 전에 보험 금액을 5천만 원에서 2억으로 늘렸어요. 정미연 씨가 직접 신청한 걸로 되어 있지만, 하지만 보험 설계사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는 윤성현이 모든 걸 처리했대요. 정미연 씨는 그냥 서명만 했다고 합니다. 종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계획적인 범죄의 냄새가 물씬 났거든요. 현재 윤성현의 재정 상태를 보면 그때 받은 보험금도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도박과 투자 실패로 날린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또, 네, 현재 부인에게도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폭력, 보험, 그리고 김 대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부인이 임신 중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부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태아까지 포함해서 보험금이 더 늘어나거든요. 종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가연이한테 연락해야겠어요. 잠깐만요. 더 있습니다. 뭐가 더 있다는 겁니까? 김 대리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정미연 씨가 사고 전날 친구에게 남긴 음성 메시지입니다. 휴대폰에서 복구했어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나 정말 무서워. 성현이가 오늘 이상한 소리를 했어. 나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 그런 말. 그리고 자꾸 운전해보라고 해. 나 운전 못한다고 했는데도. 지영아, 만약 내게 무슨 일 생기면 경찰에 신고해줘. 성현이를 꼭 의심해봐.
음성 메시지는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종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 증거들로 재수사 요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현재 부인의 안전이 더 급선무 같은데요. 종수는 즉시 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대리, 지금 당장 애견 호텔로 가봐야겠어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강석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애견 호텔에 도착했을 때 가연은 보이지 않았어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사장님이 부인을 어디론가 데리고 나가셨어요. 부인이 많이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언제요? 1시간 전쯤이요. 차에 억지로 태우는 것 같아서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종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화가 많이 나셨었거든요. 누군가랑 통화하면서 다 들켰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종수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아직 실종된 지 몇 시간 안 됐잖아요. 부부 싸움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전 여자친구를 죽였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하지만 아직 추정일 뿐이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종수는 답답했습니다. 관료적인 절차 때문에 딸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종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성현이었어요.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가연이 어디 있어? 당장 내놔. 윤성현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너무 많이 보이시는 것 같네요. 뭐라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저를 조사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하시면 안 되죠. 종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성현이 자신의 조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연이 어디 있는지 말해. 가연이는 안전합니다. 지금은요. 하지만 장인어른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조사 그만두세요.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하지 마세요. 안 된다. 가연이를 당장 집으로 보내. 그럴 수 없습니다. 가연이는 제 아내거든요. 그리고 뭐? 임신한 아내를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되잖아요. 뱃속 아이에게도 좋지 않고. 윤성현의 말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 지금 내 딸과 손녀를 협박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냥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거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종수는 경찰관을 다시 찾아갔어요. 지금 협박 전화까지 왔어요. 제발 수사해 주세요. 하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종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공식적인 경로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종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연과 손녀의 안전이 걱정됐거든요. 윤성현이 정미연에게 했던 일을 가연에게도 할 수 있었어요. 새벽 4시 종수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가연이었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무서워요. 위치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위치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윤성현이 휴대폰을 빼앗았을 거예요. 종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장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법조계 인맥을 동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민간 조사업체에는 윤성현의 행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윤성현이 최악의 선택을 하기 전에 가연을 구해내야 했어요. 그리고 종수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윤성현은 이미 한 번 살인을 저질렀고 두 번째도 주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가연이 사라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종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경찰은 여전히 소극적이었고 민간 조사업체도 윤성현의 행적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장인어른, 저 윤성현입니다. 가연이는 괜찮니? 물론이죠. 가연이는 제 아내니까 제가 잘 돌보고 있어요. 어디 있는 거야?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요. 대신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제안? 오늘 저녁 7시에 만나시죠. 잠실 롯데월드타워 83층 레스토랑에서요. 왜 거기서? 가연이도 함께 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끼리 이야기할 시간을 갖자고요. 종수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가연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어요. 알겠다. 하지만 가연이한테 상처라도 냈다면 걱정 마세요. 가연이는 안전합니다. 다만 혼자 오세요. 경찰이나 다른 사람은 데리고 오지 마시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종수는 김대리에게 연락했어요. 제가 몰래 따라가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조심해 주세요. 그 사람은 위험해요. 저녁 7시 종수는 롯데월드타워 83층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윤성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어서 오세요. 장인어른. 가연이는 어디 있어? 곧 올 겁니다. 일단 앉으세요. 종수는 마주 앉으며 윤성현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 대체 뭘 원하는 거니? 간단해요. 장인어른께서 저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시면 됩니다. 그럴 수 없다. 넌 내 딸을 위협하고 있잖아. 위협이라뇨?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때리고 협박하는 게 사랑이야? 윤성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오해를 하고 계세요. 오해? 나는 다 봤어. CCTV에서 내가 가연이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것까지. 그건 실수였어요. 실수. 정미연한테도 그런 실수를 했었나? 윤성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정미연 말이야. 내 전 여자친구. 차 사고로 죽었다는 그 여자. 그건 정말 사고였어요. 사고 전날 밤에 내가 그 여자를 협박했다는 음성 메시지도 있는데 윤성현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니야. 복구된 휴대폰에서 나온 증거들이 다 있어. 그 순간 레스토랑 입구에서 가연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얼굴은 더욱 수척해졌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아빠, 가연아. 종수가 일어서려 하자 윤성현이 말을 막았습니다. 앉아 계세요. 가연이도 앉아. 가연이 종수 옆에 앉자 그녀의 손목에서 붉은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밧줄에 묶인 흔적이었어요. 가연아, 괜찮니? 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성현아, 이제 그만하자. 가연이를 보내주고 우리끼리 해결하자. 안 됩니다. 가연이는 제 아내예요. 그리고 윤성현이 가연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곧 제 아이를 낳을 거고요. 가연이 배를 감싸며 떨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손녀야. 내가 위협할 권리는 없어. 권리요? 저한테는 모든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 가연이 제 아내니까요. 법? 너 같은 놈이 법을 말해? 종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여기는 공공장소예요. 공공장소면 어때? 모든 사람이 내 정체를 알아야 해. 종수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조사업체에서 받은 모든 증거 자료들이었어요. 이것 좀 봐. 내가 정미연을 어떻게 죽였는지 다 나와 있어. 윤성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요.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종수가 휴대폰을 꺼내 정미연의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성현이가 날 해치려 해. 만약 내게 무슨 일 생기면 성현이를 의심해봐.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도 이 대화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 국과수에서 감정받은 자료야.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가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그 이야기 사실이에요. 뭐라고? 성현이가 술 마시고 자주 그 여자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죽었는지 마치 자랑하듯이. 윤성현이 가연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뭘 말하는 거야? 가연이 아파하며 소리쳤습니다. 아, 너무 아파. 이거 나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놓아. 내 딸한테서 손 떼. 종수가 윤성현의 손을 뿌리치려 하자 윤성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다 그만해요. 이 모든 게 장인어른 때문이에요. 내 때문? 제가 가연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왜 방해하는 거예요? 행복. 내가 가연이를 때리고 협박하는 게 행복이야?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이건 뭐야? 종수가 또 다른 사진들을 내밀었습니다. 가연의 몸에 있던 멍자국들, 그리고 애견 호텔 CCTV 화면들이었어요. 윤성현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에요. 부부 사이에 폭력이 있을 수 있다고? 종수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람은 내 딸을 때리고 협박하고 심지어 전 여자친구는 죽였어요. 그런데도 부부 사이라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레스토랑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너무 시끄러우신데 시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살인자라고요. 윤성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가 갑자기 가연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가연이와 함께 나갈 거예요. 아무도 따라오지 마세요. 안 돼. 종수가 막으려 했지만 윤성현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가연을 끌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 레스토랑 입구에서 김대리와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에요. 모두 그 자리에 서세요. 윤성현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연을 놓지 않았어요. 비켜요. 안 그러면 가연이가 다칠 거예요. 협박하지 마세요. 부인을 놓고 순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정말 무서워요. 그녀의 절규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윤성현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다 장인어른이 망쳐놨어요. 우리는 행복했다고요. 행복했다고? 가연이가 매일 멍들고 다니는 게 행복이었어? 종수가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너는 정미연을 죽였고 이제 가연이까지 죽이려 하고 있어. 그렇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증명해봐. 가연이를 놓아. 윤성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틈에 경찰관이 뒤에서 접근했어요. 결국 윤성현은 가연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연은 즉시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왔어요. 아빠, 정말 무서웠어요.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윤성현이 수갑을 차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가연이를 사랑했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게 사랑이야? 종수의 말에 윤성현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지면서 그는 여전히 억울하다고 중얼거렸지만 이미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날 밤 롯데월드타워에서 일어난 일은 뉴스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가정폭력과 살인 의혹을 받는 유튜버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어요. 가연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지만 그녀의 몸과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할 게 뭐 있니?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종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윤성현을 법정에서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거든요. 새벽 4시, 백종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고소장 작성 양식이 띄워져 있었고 그의 손끝은 키보드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지난밤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일은 종수에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윤성현이 가연의 어깨를 거칠게 잡으며 끌고 가려던 그 순간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딸의 눈에서 본 절망적인 두려움이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종수는 서둘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선생님, 김정우 변호사입니다. 어젯밤 연락 주신 대로 아침 일찍 전화드려요. 김정우 변호사는 종수가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 출신으로 지금은 서울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밤새 고민 끝에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형, 내가 어제 보낸 자료들 확인했어. 이게 다 사실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 종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정우야, 나는 이미 모든 걸 각오했어. 딸과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알겠어. 형, 그럼 오늘 오후에 서울로 올 수 있어? 경찰서에 같이 가자. 고소장부터 접수하고 민사소송 준비도 동시에 해야 해.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편 가연은 정읍 종수의 집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임신 10주 차인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아버지와 함께 서울을 떠나온 후 처음으로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잘한 건가요?
이렇게 도망치듯 나온 게 맞는 건가요? 가연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연아, 이건 도망이 아니야. 너와 아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빠가 모든 걸 책임질 거야. 종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가연에게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안전함이었습니다. 오후 2시 서울 서부경찰서. 종수와 김정우 변호사는 수사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종수가 준비한 증거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윤성현 씨를 상해, 협박, 명의도용, 사기 등 총 8가지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수사관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CCTV 영상, 병원 진료 기록, 금융거래 내역까지.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할 만합니다. 그런데 수사관,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김정우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성현 씨의 전 여자친구 사망 사건 말입니다. 당시 의문사로 처리됐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요. 수사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이 연결될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음성 파일을 들어보세요. 피해자가 죽기 전날 친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휴대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진짜 무서워. 성현이가 자꾸 이상해. 어제도 술 마시고 와서 나한테 소리 지르고.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성현이를 의심해봐. 수사관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현재 사건부터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건도 재수사 요청을 올리겠어요. 그날 저녁 윤성현은 자신의 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가연이 떠난 후 사흘째였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협찬 업체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윤성현 씨죠? 서부경찰서 강력팀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세요. 뭔 소리예요? 저 뭘 잘못했다고요? 상해, 협박 등 여러 혐의로 고발당하셨습니다.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윤성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연아, 너 뭔 짓을 한 거야? 경찰서에서 나보고 나오라고 하는데? 하지만 가연의 전화는 이미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너 정신 나갔구나. 윤성현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술병을 집어들어 벽에 던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윤성현은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에게 준비된 증거들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CCTV 영상에서 당신이 부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성현은 화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CCTV를 확인했었는데 이런 각도에서 찍힌 영상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제가 화가 나서 그랬을 뿐이지 때린 건 아니에요. 그럼 이 병원 진료 기록은 뭡니까? 부인이 여러 차례 멍과 상처로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있네요. 수사관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인 명의로 대출받은 기록입니다. 부인은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데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윤성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가연이가 동의했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그럼 이 음성 녹음은 뭡니까? 수사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스피커에서 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아이가 있다고요. 배를 때리면 안 돼요. 이어서 윤성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누가 아이 가지라고 했어? 너 혼자 결정한 거잖아. 없애든지 알아서 해. 윤성현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녹음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윤성현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읍 종수의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윤성현의 어머니 김순자였습니다. 종수가 대문을 열자 김순자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네요. 김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봉투를 종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가연이한테 사과하는 제 마음입니다.
종수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입니다. 김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돈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어릴 때는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이상해졌어요. 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부인,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폭력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임신한 아내에게 손을 댄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돈어른, 성현이가 감옥에 가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아들이 전부인데. 김순자는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종수가 서둘러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부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제 딸과 손녀를 지키는 게 제 의무입니다. 김순자는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종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타협할 수 없는 선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가현은 산모 건강검진을 위해 정읍종합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출혈 위험이 있다며 절대 안정을 당부했습니다. 아빠, 제가 너무 무리했나 봐요. 아기한테 미안해요. 가연은 초음파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연아, 이제 모든 게 괜찮을 거야. 아빠가 있잖아. 종수는 딸의 손을 잡고 다독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후 윤성현의 전 여자친구 사망 사건이 재수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담당했던 수사관들이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정우 변호사가 종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좋은 소식이야. 과거 사건 재수사가 시작됐어. 그리고 윤성현 씨 휴대폰에서 나온 자료들이 심각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타려고 한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종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확실히 처벌받을 수 있겠네. 그럼 이 정도 증거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거야.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할 거고.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윤성현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그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면회를 왔습니다. 성현 씨, 상황이 좋지 않아요. 과거 사건까지 재수사되면서 죄목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해요. 계획적 범행의 반복 범행, 게다가 임신부 폭행까지. 윤성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가연 씨가 합의해주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어요.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가연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입덧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빠, 아기가 움직여요. 가연이 종수의 손을 자신의 배에 올려놓았습니다. 종수는 손녀의 첫 번째 발길질을 느끼며 감격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그날 밤, 종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고통과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종수는 법정 복도에서 윤성현과 마주쳤습니다. 수갑을 찬 윤성현은 종수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윤성현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늦었어. 이미 모든 게 늦었어. 재판부가 열렸습니다. 판사는 준비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윤성현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김순자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종수와 가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종수와 가현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가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종수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숙연한 정적 속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윤성현에 대한 각종 혐의들이 하나씩 유죄로 인정되어 가는 순간이었죠. 백종수는 방청석에서 딸 가연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가연의 배는 이제 8달째였고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징역 25년. 그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윤성현은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는 방청석을 돌아보며 가연을 노려봤지만 가연은 이미 그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종수는 사위의 그 마지막 악독한 눈빛마저 자신이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윤성현의 전 여자친구 사망 사건까지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실형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요. 하지만 종수에게는 그런 것보다 딸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읍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가연이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지난 몇 년간 그가 봐왔던 어색하고 억지스러운 미소가 아니라 딸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종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가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더군요. 종수는 백미러로 딸의 모습을 보며 답했습니다. 이제 됐다. 다 끝났어. 하지만 진짜로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종수는 집으로 돌아와서 오래된 딸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쌓인 책상과 옷장, 그리고 벽에 붙어 있던 대학교 때 사진들. 모든 게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연은 임신 중이라 무거운 일은 할 수 없었지만 작은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어요. 아기 용품을 사러 나갈 때면 종수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할아버지가 된 자신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거든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가연은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경제적으로는 괜찮을지 그런 걱정들이 밀려왔거든요. 종수는 그런 딸을 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주고 싶었습니다. 가연아, 아빠 아직 정정해. 소녀 하나 키우는 게 뭐가 어려워. 종수가 말하자 가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젊다고요? 70이 넘으셨는데.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통이 시작된 건 어느 새벽이었어요. 종수는 서둘러 가연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는 자신이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마치 자신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말이죠. 몇 시간 후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라고요. 종수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분만실에서 나온 가연은 지쳐 있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종수는 조심스럽게 손녀를 안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생명이 자신의 품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름은 뭘로 할까? 가연이 물었습니다. 종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하람이 어때?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는 뜻이야. 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람이, 좋아요. 아기가 태어난 후 첫 몇 주는 정말 바빴습니다. 가연은 육아에 서툴렀고 종수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거든요. 밤마다 우는 아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지만 그것도 행복한 일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하람이는 점점 더 귀여워졌습니다. 종수의 얼굴을 보면 방긋 웃곤 했어요.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종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가연도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윤성현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거든요. 하람이를 보며 웃는 모습을 볼 때면 종수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가연이 말했어요. 아빠, 저 다시 일하고 싶어요. 물론 하람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하지만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싶고 제 일도 이제 하고 싶어요. 종수는 그런 딸이 대견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해야지. 하람이는 내가 봐줄게. 종수의 말에 가연이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종수가 덧붙였습니다. 무리하지 마. 하람이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이 가장 중요해. 가연은 정읍의 작은 동물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종수의 후배가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반나절만 일하다가 점차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하람이는 종수가 돌봤죠. 할아버지와 손녀의 시간은 특별했습니다. 종수는 하람이에게 동물들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강아지는 멍멍,
고양이는 야옹야옹. 하람이는 아직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람이가 돌이 되어갈 무렵 드디어 첫 말을 했습니다. 빠빠! 가연이 퇴근해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하람이가 자신을 보며 아빠라고 부른 거거든요. 하지만 가연은 웃으며 하람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람이 아빠는 할아버지야. 그렇지. 하람이는 종수를 보며 다시 아빠라고 했어요. 종수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람이는 점점 더 많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엄마, 멍멍이, 야옹이. 작은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종수에게는 선물 같았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종수는 하람이와 함께 정읍동물병원 옆에 만든 작은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상추와 고추,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어요. 하람이는 신기한 듯 작은 손으로 잎사귀를 만져보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야? 하람이가 물었어요. 종수는 무릎을 꿇고 손녀와 눈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상추야, 먹으면 맛있어. 하람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가연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빠, 하람아. 가연의 목소리가 텃밭까지 들려왔어요. 하람이는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갔고 가연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런 일상이 너무 소중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그리고 안전한 일상 말이죠. 종수는 자신이 이런 날들을 위해 그 모든 일들을 겪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셋이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연이는 오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종수는 하람이와 함께 보낸 하루를 이야기했어요. 하람이는 자신만의 언어로 중간중간 끼어들곤 했습니다. 밤이 되어 하람이를 재우고 나서 가현과 종수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조용한 정읍의 밤, 멀리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가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리고 하람이도. 종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긴. 내가 더 고마워. 내가 있어서, 하람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어졌어. 그날 밤 종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수의사로서의 긴 세월, 아내를 잃은 슬픔, 딸과의 소원해진 관계, 그리고 이번 일까지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람이의 울음소리에 종수가 잠에서 깼어요. 가연이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새벽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모녀를 비추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하람이가 종수를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종수도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침, 우리 하람이.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많은 날들 중 하나였어요. 종수는 이런 일상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종수는 하람이와 함께 정읍시장에 나갔어요. 하람이는 유모차에 앉아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하람이를 보며 귀엽다고 하자 종수는 뿌듯해했어요. 손녀 예쁘네요. 할아버지 닮아서 똑똑하겠어. 한 아주머니가 말하자 종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닮아서 더 예뻐요. 하람이는 그런 어른들의 대화를 들으며 방긋 웃곤 했어요. 오후에는 집 앞마당에서 하람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람이는 이제 혼자서도 몇 걸음 걸을 수 있었어요. 종수는 손을 뻗어 하람이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할아버지, 나 걸어. 하람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종수는 박수를 치며 칭찬했습니다. 우리 하람이 정말 잘한다. 하람이는 더욱 신이 나서 이리저리 걸어 다녔어요. 저녁이 되어 가연이 돌아왔을 때 하람이는 엄마에게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걸었어. 할아버지랑. 가연은 딸을 안으며 웃었어요. 정말 우리 하람이 대단하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특별히 즐거웠습니다. 하람이의 첫 걸음을 축하하며 셋이 함께 웃고 이야기했어요. 종수는 이런 순간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어 하람이를 재우면서 종수는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하람이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가연도 육아와 일로 지쳐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종수만 홀로 남아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가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어요. 젊은 시절 수의사로 일하던 모습,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 어린 가현과의 추억들, 모든 사진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지만 그 추억들이 현재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당신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종수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연이가 이렇게 훌륭한 엄마가 됐어요. 그리고 하람이는 정말 예뻐요. 다음 주말 종수는 가연과 하람이를 데리고 근처 공원에 나갔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하람이는 꽃을 보며 신기해했고 가연은 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줬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이 찍어요. 가연이 말하자 종수가 하람이 옆에 앉았어요.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은 정말 따뜻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하람이가 클 때 이 사진을 보면 좋겠다고 종수는 생각했어요.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하람이가 졸기 시작했습니다. 종수는 손녀를 안고 천천히 걸었어요. 작은 몸에서 나오는 따뜻함과 규칙적인 숨소리가 종수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하람이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 가연이 종수에게 말했어요. 아빠, 요즘 정말 행복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종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이런 게 진짜 행복이야. 그날 밤 종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걱정이나 불안함 없이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거든요. 딸과 손녀가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람이의 웃음소리에 종수가 잠에서 깼어요. 가연이 하람이와 함께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할아버지, 일어났어요. 하람이가 종수를 보며 말했어요. 종수는 손녀를 안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하람이가 할아버지를 깨워줬구나. 고마워. 아침 식사를 함께 하면서 가연이 말했어요. 아빠, 오늘 하람이 검진 받으러 병원에 가야 해요. 같이 가실래요? 종수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하람이 건강 체크하러 가는 건데 병원에서 하람이는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키와 몸무게 모두 정상 범위였고 발달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잘 돌봐주시는 것 같네요. 집으로 돌아와서 종수는 하람이와 함께 텃밭에 나갔습니다. 며칠 사이에 상추가 더 자란 것 같았어요. 하람이는 할아버지가 물을 주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하람이가 말하자 종수가 작은 물뿌리개를 건네줬어요. 하람이는 서툰 손놀림으로 식물에 물을 줬습니다. 종수는 그런 손녀를 보며 뿌듯해했어요. 점심 후에는 하람이가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수는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하람이의 잠자는 모습을 확인하러 가곤 했죠. 하람이가 낮잠에서 깨어나자 종수는 간식을 준비해줬어요. 바나나를 작게 썰어서 주자 하람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종수는 행복했어요. 오후에는 하람이와 함께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천천히 걸으며 동네 구경을 했어요. 하람이는 지나가는 사람들과 강아지들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멍멍이다. 하람이가 강아지를 보며 말했어요. 종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귀여운 강아지네. 하람이도 강아지를 좋아하는구나. 하람이는 손을 흔들며 강아지에게 인사했어요. 저녁이 되어 가연이 돌아왔을 때 하람이는 엄마에게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강아지 봤어. 멍멍이. 가연은 딸을 안으며 웃었어요. 정말 강아지가 어땠어? 저녁 식사 시간에 셋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되어 하람이를 재우면서 종수는 손녀에게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어릴 적 가연에게 불러주던 그 노래였습니다. 하람이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하람이가 잠든 후 가연과 종수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한 밤, 멀리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가 평화로웠어요. 이런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고 두 사람 모두 느꼈습니다. 아빠, 하람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게 정말 신기해요. 가연이 말했어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종수는 딸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훌륭한 엄마라서 가능한 거야. 나중에 하람이가 학교에 가게 되면 어떨까요? 가연이 물었어요. 종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때 되면 또 생각해보자. 지금은 이 순간이 중요해. 미래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야. 그날 밤 종수는 잠들기 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 진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딸과 소녀와 함께하는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도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하람이가 새로운 말을 배우거나 새로운 행동을 보일 때마다 종수와 가연은 신기해했습니다. 어느 날 하람이가 처음으로 공을 던졌어요.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분명히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종수는 그 공을 받아서 다시 하람이에게 굴려줬어요. 하람이는 웃으며 다시 공을 굴렸습니다. 할아버지, 공. 하람이가 말했어요. 종수는 박수를 치며 칭찬했습니다. 우리 하람이가 공놀이도 잘하네. 정말 똑똑해. 하람이는 더욱 신이 나서 공놀이를 계속했어요.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쌓여가면서 종수는 자신이 진짜 할아버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육아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하람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주말에는 세 사람이 함께 나들이를 나가곤 했습니다. 정읍의 작은 공원이나 근처 산책로를 걸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람이는 유모차에 앉아 주변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봤고 종수와 가연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하람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열이 나고 보채더군요. 가연은 당황했지만 종수는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오랜 수의사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물론 사람과 동물은 다르지만 생명을 돌보는 기본 원리는 같았거든요. 병원에 데려가서 진료를 받으니 단순한 감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종수와 가연이 느꼈던 걱정과 불안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하람이가 건강해질 때까지 밤낮 없이 돌봤습니다. 며칠 후 하람이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종수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동시에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더욱 크게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람이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람이가 돌이 지나면서 점점 더 활발해졌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제법 걸을 수 있었고 간단한 단어들을 말할 수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엄마, 맘마, 물 같은 기본적인 단어들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감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람이가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정확하게 발음했어요. 지금까지는 아빠나 하라 정도였는데 그날은 분명히 할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종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하람이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종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할아버지야. 우리 하람이. 하람이는 할아버지의 감동을 아는지 모르는지 웃으며 다시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가연이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람이가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 아빠 목소리만 들어도 웃어요. 종수는 그런 딸의 말이 고마웠어요. 자신도 하람이와 보내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서 하람이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마당에서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꽃과 나비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어요. 종수는 소녀와 함께 자연을 탐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나비다. 하람이가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며 말했어요. 종수는 하람이를 안고 나비가 잘 보이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예쁘지? 나비가 꽃에서 꿀을 먹고 있어. 하람이는 신기한 듯 나비를 지켜봤어요. 여름 저녁이면 세 사람이 마당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람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고 가연은 옆에서 부채질을 해주곤 했어요.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종수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가끔 윤성현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어요. 전 여자친구 사망 사건으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수와 가연은 그런 일들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중요한 건 현재의 평화로운 일상이었거든요. 하람이가 돌반이 지나면서 말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문장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좋아, 엄마 예뻐, 맘마 주세요 같은 말들이었죠. 들을 때마다 종수와 가연은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하람이가 종수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아빠 어디 있어? 그 순간 종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람이는 아직 어리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아빠에 대해 궁금해할 텐데 말이죠. 가연이 조용히 하람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람이 아빠는 멀리 있어. 하지만 할아버지가
하람이 아빠 역할도 해주실 거야. 하람이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가연과 종수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람이가 더 크면 아빠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할 텐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대해서요. 둘 다 하람이에게 상처 주지 않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어리니까 천천히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가연이 말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겠죠. 나이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요. 종수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서두를 필요는 없어. 하람이가 충분히 클 때까지 기다리자. 가을이 오면서 하람이는 걷기를 더욱 잘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뛰어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종수는 손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곁에서 지켜봤어요. 하람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거든요. 단풍이 든 나무잎을 보며 하람이가 말했습니다. 예뻐요. 빨간색. 종수는 하람이와 함께 떨어진 낙엽을 주우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람이는 나무잎의 색깔과 모양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하람이가 도토리를 주우며 물었어요. 종수는 무릎을 꿇고 하람이와 눈을 맞추며 설명했습니다. 도토리야. 나무에서 떨어진 거야. 다람쥐들이 좋아해. 하람이는 신기한 듯 도토리를 만져봤어요. 그해 겨울, 하람이가 처음으로 눈을 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종수는 하람이를 안고 베란다로 나가 눈을 직접 만져보게 해줬습니다. 차가워요. 하람이가 말했어요. 종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눈은 차가워. 하지만 예쁘지. 하람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송이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눈이 그친 후 마당에 쌓인 눈으로 작은 눈사람을 만들어줬어요. 하람이는 눈사람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종수는 그런 손녀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새해가 되면서 하람이는 두 돌을 맞았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생일잔치를 열었어요. 가연이 만든 케이크와 종수가 준비한 선물들. 하람이는 생일 축하 노래를 들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2살이 된 하람이는 이제 제법 의사소통이 가능했어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었고 간단한 대화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종수는 손녀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점점 더 즐거워졌어요. 할아버지, 나 커요? 하람이가 물었어요. 종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하람이 많이 컸어. 할아버지보다도 클 거야. 하람이는 그 말이 재미있는지 깔깔 웃었어요. 봄이 다시 오면서 하람이와 함께 텃밭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씨앗을 심는 하람이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종수는 이런 경험들이 하람이에게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씨앗 심었어요. 하람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종수는 손녀를 칭찬하며 안아줬습니다. 우리 하람이가 씨앗을 심었으니까 예쁜 꽃이 필 거야. 하람이는 꽃이 피기를 기대하며 매일 물을 주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종수는 자신이 정말 좋은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하람이를 돌보는 모든 일이 자연스러웠어요. 기저귀 갈기, 밥 먹이기, 재우기까지 모든 게 익숙해졌습니다. 가연도 일과 육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종수의 도움 덕분에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람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종수는 하람이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하람이는 공을 차며 뛰어다니고 종수는 그런 손녀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때 하람이가 달려와서 종수에게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좋아해요. 하람이가 말했어요. 종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도 하람이 너무 좋아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하람이는 웃으며 종수의 볼에 뽀뽀를 해줬어요. 그 순간 종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요. 수의사로서 수많은 생명을 돌봤지만 이렇게 한 생명과 깊은 유대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가연이 퇴근했을 때 하람이는 엄마에게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랑 놀았어요. 재미있었어요. 가연은 딸을 안으며 웃었어요. 정말 할아버지랑 뭐 하고 놀았어?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특별히 화기애애했습니다. 하람이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야기했고 종수와 가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하람이를 재우면서 종수는 손녀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하람이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종수는 하람이의 잠자는 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날 밤 종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종수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하람이가 종수를 보며 인사했어요. 종수도 밝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침, 우리 하람이. 오늘도 할아버지랑 재미있게 놀자.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의사였고 아버지였고 이제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지켜주는 울타리다. 종수의 마지막 독백이 정읍의 고요한 새벽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백종수와 가현, 그리고 작은 하람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겼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백종수 같은 아버지가 계시나요? 아니면 가연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야 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며 새로운 오디오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만약 여러분이 백종수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가연이가 보여준 용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청취자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거예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